룬공예는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존재해온 신성한 힘이라고 합니다. 선택받고 그 힘을 가지고 태어난 자들은 초자연적인 힘으로 질서를 거스르고 결국 만물의 지도자로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통치하에 고대인들은 룬공예를 신이 내린 기적으로 칭송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룬 중 저주로 경멸받고 미움받는 룬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수라 룬입니다. 이 룬을 흉터투성이 등에 지고 있는 젊은이는 자신의 사람들로부터 쫓겨 도망쳤습니다. 횃불과 쇠스랑으로 무장한 그들은 다시는 마을로 돌아오지 말라는 경고와 함께 그를 보내주기로 결정합니다. 얼음산에서 비틀거리며 반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계속 달렸습니다. 고대부터 그의 룬을 가지고 태어난 자들은 어김없이 파멸을 가져옵니다. 다른 마을에서 온 사람들이 숨쉬기 힘들어하며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그의 얻어맞은 몸을 봅니다. 그 작은 가족은 등에 있는 표식을 보고도 룬공예를 사용하여 그의 생명을 구합니다. 그렇게 그의 눈이 감겼습니다. 7년 후 마을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비명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이상한 남자들이 아수라를 찾고 있었지만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시끄러운 지역 주민들에 의해 쫓겨나고 보스에게 그 지역 전체에 그들의 목표에 맞는 사람이 없다고 보고합니다. 소름 끼치는 손이 뻗어나오고 한 남자가 더 가까이 오라는 부름을 받습니다. 보스는 깡패의 배를 손으로 꿰뚫고 그의 파트너는 충격과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릅니다. 만화나 룬공예가 없는 그들 같은 사람들은 그들의 목표를 찾을 수 없지만 그는 다르고 근처에서 파멸의 악취를 맡을 수 있습니다. 반과 린다가 불려와 그들을 찾던 사람들이 사라졌다는 말을 듣습니다. 안도한 가족은 기지개를 켜고 다시 신선한 공기를 마십니다. 그 젊은이는 이상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신을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파르텔은 얼굴에 먼지를 털어내고 반은 항상 나무 근처 같은 곳에 숨는다고 말합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곳입니다. 결국 7년 전 그날 그를 구해준 곳입니다. 마을 전체에서 이곳이 그에게 가장 큰 위안을 줍니다. 아버지는 그의 진심이 소중하고 사랑스럽다는 것을 알고 그의 말에 웃습니다. 부부의 결혼 준비는 모두 끝났고 해가 지자마자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말 멋진 날이었고 아무도 나중에 있을 행사를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밤이 내리고 숲의 유일한 빛은 마을에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결혼식을 위해 거대한 모닥불 주위에 모였습니다. 반과 린다는 서로의 눈을 사랑으로 바라보고 남편과 아내로 선포되면서 몇 마디 해달라는 말을 듣습니다. 아내는 그를 너무 행복하게 만들어 우는 법을 잊게 하겠다고 약속하자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한편 아수라 소유자는 모두를 다시 어려운 상황에 빠뜨린 것에 대해 수줍게 사과합니다. 그의 삶 내내 절망의 비명소리가 발목에 족쇄처럼 그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습니다. 그는 갈 곳이 없었고 7년 전 그들이 그를 데려가지 않았다면 세상에서 하루도 더 버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 같은 사람이 거기에 있어도 정말 괜찮은 것인지 확신하지 못한다고 계속 말합니다. 하지만 린다가 그의 얼굴에 세게 주먹을 날리며 남편에게 그만하라고 하자 멈춰야 했습니다. 그들이 그 모든 것이 두려웠다면 애초에 그를 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가 처음 그를 만났을 때 걱정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마을은 얼마 지나지 않아 실제 위기를 맞았고 그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는 그들 모두를 보호하고 그 과정에서 목숨을 걸었으므로 그들은 그의 표식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지나갔다고 결정했습니다. 또 다른 위기가 닥치더라도 그날처럼 함께 헤쳐나갈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녀의 말을 되풀이하며 그들이 그를 보호한 것처럼 마음이 약한 소년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이것으로 그들은 넘어가서 결혼식을 마칠 준비를 합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며 신혼부부는 소중한 키스를 나눕니다. 전에 보스인 캐서는 감정을 가장하며 그들을 보는 것만으로 눈물이 난다고 말합니다. 모닥불에서 나오는 밝은 빛이 숲을 비추었지만 따뜻한 빛은 거칠고 녹색 폭발로 대체되었습니다. 반은 숨을 헐떡이며 눈을 떠 팔에 상처가 가득한 것을 봅니다. 조금 더 크게 뜨자 땅에 있는 시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비극이 늘 그렇듯이 닥쳤습니다. 부서지고 상처 입은 시신들이 모두 생명이 없는 채로 결혼식장 곳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즐거운 파티가 되어야 할 곳이 마을 전체의 매장지가 되었습니다. 반은 뒤로 넘어지며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믿을 수 없어 그런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는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고 삼촌 파르텔과 숙모카라의 훼손된 시체를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절망이 시작되자 캐서가 그의 뒤에 나타나 젊은이를 조롱하듯 불렀습니다. 그는 외로운 생존자를 때려 나무에 부딪히게 합니다.
린다의 머리카락을 잡아 끌면서 숨바꼭질을 위한 것과 묘하게 비슷한 곡을 부릅니다. 그들의 아수라론이 모두 숨겨져 있다면 그는 그들을 찾을 것입니다. 반은 그가 누구인지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만 그가 알아야 할 것은 룬 시전자가 그와 거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태어난 아수라의 진정한 파멸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존자는 고통이기 때문에 예외 없이 근처 마을을 모두 쓸어버렸습니다. 그는 용병으로서 시키는 대로 하고 있을 뿐이니 나쁜 감정은 없어야 합니다. 젊은이에게 자신을 너무 미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캐서는 고용주가 준비한 차원 주머니에 그를 가두는데 그곳에서는 시간이 다르게 흐릅니다. 때가 되면 내보내줄 것이니 착하게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비록 그 자신도 언제일지는 모릅니다. 반이 사라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는 것은 여전히 머리카락에 매달려 있는 린다입니다. 그를 바라보며 그녀의 입은 마지막 메시지와 함께 움직이고 마지막 미소를 남깁니다. 남편은 필사적으로 눈물을 흘리며 손을 뻗었지만 자신의 몸을 삼키는 차원에 맞설 수 없었습니다. 도구에 휩싸인 그는 자신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후 완전히 다른 곳에서 홀로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캐서는 진정한 파멸의 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반은 모든 것이 단 하나의 룬 때문이라고 믿었지만 빠져나갈 방법은 없었습니다. 결국 그의 존재는 주변 사람들에게 죽음과 비극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조금만 더 일찍 그것을 받아들였다면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이번 한 번만은 상황이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 그 어리석음 때문에 그들이 죽었습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고 싶다는 그의 헛되고 탐욕스러운 소망이 모두를 죽였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리고 자신의 악마에 둘러싸여 그는 사과하고 회개합니다. 결국 그는 멈춰서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으니 자신을 용서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다시 혼자 남겨진 그는 왜 신이 그에게 그런 잔인한 운명을 내렸는지 궁금해합니다. 신은 이제 그에게 아무 소용이 없었고 그는 그 모든 것에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살아갈 에너지도 의지도 없이 그는 평화롭게 죽음으로 풀려나기를 바랐습니다. 그는 린다의 마지막 말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고 그녀는 영원히 그를 사랑할 거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반은 눈을 번쩍 뜨고 억지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또다시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탈진은 더 강한 무언가로 대체됩니다. 그는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자신을 탓합니다. 모두 그의 잘못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평화로운 죽음을 바라다니. 그에게는 특히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준 후에 그런 식으로 끝낼 권리가 없습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강렬한 감정이 쏟아져 나오면서 그의 폐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생각과 복수심이 넘쳐 흘렀습니다. 아수라론은 반드시 파멸을 가져온다고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그런 것은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겪고 있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없었으니까요. 캐서는 누군가가 그가 가진 파멸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그들의 문에 그것을 전달하고 그들 스스로 느끼게 할 것입니다. 그 순간 반은 자신의 죄인들에게 그들이 찾고 있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는 마을과 사람들을 생각하며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는 나중에 그들과 합류할 것이며 죽는 것은 복수를 완료한 후에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는 주머니 차원에서 벗어나 자신을 쫓아다니는 영혼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들은 그를 죽이려고 달려들었고 젊은 남자가 그들의 모든 고통의 원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복수를 달성하기 위해 수천 년을 보낼 각오를 하고 그들을 정면으로 맞섭니다. 악마처럼 그는 자신의 삶을 걸고 고된 여정을 시작합니다. 200년이 흐르고 그는 이미 수많은 영혼을 정복했으며 또 다른 200년이 흐릅니다. 곧 그는 이미 차원에서 600년을 보내며 적들을 짓밟고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아수라의 길을 걷는 소녀는 폐허 속에서 춤을 추었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룬의 진정한 숨겨진 힘을 알지 못했습니다. 거대한 적과 마주한 그는 목표에 다가가는 악마 같은 짐승처럼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는 999년을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고 죄책감에 몸을 담그며 보냈습니다. 적들의 잔해에 흠뻑 젖고 절망의 깊이에 남겨진 그는 끊임없는 고통에 시달렸지만 마음속에 복수심의 불꽃을 잃지 않고 적들을 향해 뛰어들었습니다. 1000번째 해에 그는 가장 강력한 적에게 얻어맞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가까워졌을 때 그는 린다와 그녀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던 날을 기억합니다. 첫 번째는 그와 결혼하여 그녀의 부모를 그의 장인 장모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게 그녀는 아들과 딸을 바랐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서로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가족 울타리로 보호받으며 언제나 웃으며 돌아올 수 있는 집을 원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그녀의 꿈만큼 따뜻하고 밝았습니다. 아내를 기억하자 젊은 남자 안에서 파멸의 진정한 힘이 풀려났습니다. 힘이 그의 몸에서 넘쳐나기 시작하여 그의 모든 존재를 스며들어 지배하자 반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의 비극으로 인해 잃어버린 거짓말은 이 힘 속에서도 그를 따라다녔고 그는 새로운 힘으로 폭발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아수라의 진정한 힘을 깨달았습니다. 파멸의 신은 투구를 소환하는 힘을 사용했습니다. 그 자신도 신처럼 느껴지는 그는 그 비극적인 날에 이 힘이 깨어났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거대한 적을 다시 마주한 그는 이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달려들어 무거운 펀치를 날렸고 그 펀치는 무겁고 거대한 목표물을 날려버릴 만큼 강력했습니다. 그가 느껴본 적이 없는 것이었고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악마신은 적 위에 서기 위해 뛰어올랐습니다. 하늘에서 그는 첫 번째 무기를 드러냅니다. 소멸의 주먹은 입자 수준에서 파괴하는 힘이 깃든 건틀릿입니다. 반은 아래로 뛰어들어 목표물의 두개골을 강타하고 매 초마다 주먹을 더 깊숙이 박아넣으며 그의 공격 충격으로 차원의 땅이 흔들리게 만듭니다. 바깥 현실 세계에서는 깡패 무리가 커플을 공격하여 남자를 죽이고 돈을 요구했습니다. 바로 그때 반이 지도자 뒤에 나타나 자유로워졌고 물어볼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방해하면서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몇 년도인지 묻습니다. 그가 누구와 상대하고 있는지 모르는 남자는 그를 놀리며 1월이라고 말합니다. 룬 시전자는 그를 신경 쓰지 않고 혼자 생각합니다. 깡패들은 서로 쳐다보며 휘두르지만 그가 지나간 시간을 계산하는 동안 그들의 무기가 부서집니다. 그들은 그가 반격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반이 하찮은 곤충처럼 그들을 쳐다보자 갑자기 공포가 그들의 마음속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순식간에 그들을 쓰러뜨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채기도 전에 맨주먹으로 모두 찢어버립니다. 깡패들은 죽임을 당하고 단 한 명만 일부러 살려둡니다. 악마 같은 존재가 그에게로 돌아서서 미소를 지으며 다시 물어볼 질문이 있다고 말하자 남자는 거의 지릴 뻔했습니다. 아툰 대륙에는 고대부터 수많은 왕국이 세워졌으며 주로 룬공예의 힘을 이용했습니다. 그 중에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국으로 칭송받는 곳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조의 왕국입니다. 군사력을 바탕으로 수년 동안 대륙을 패권국으로 지배해왔습니다. 반이 그린 캐서의 그림을 바탕으로 깡패는 그의 예복이 왕가의 마법사들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두들겨 맞은 그는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거짓말을 할 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남자는 거꾸로 매달려 더 자세한 내용을 묻습니다. 5년 전 용병은 중요한 남자의 요청으로 그들의 보스인 욜과 만났습니다. 그들은 누군가를 찾아서 많은 돈을 받는 대가로 몇몇 마을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실제 고용주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더러운 강도들이었기 때문에 흔적도 없이 마을 전체를 청소했습니다. 너무 많은 시체를 태우기가 어려워서 그동안 매우 열심히 일해야 했습니다. 작업을 마친 후 그들은 후한돈을 받았고 용병은 아무 문제 없이 떠났습니다. 그는 심지어 시체 중에 주황색 머리 소녀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녀는 아마도 나머지와 함께 불에 탔을 것입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이 노예로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아쉽습니다. 반의 마음속에 그의 가엾은 가족의 기억이 떠올랐고 그는 아내를 너무 가볍게 이야기한 깡패를 처벌해야 했습니다. 나중에 두 사람은 산적의 은신처에 도착합니다. 그들은 마치 평범한 날처럼 노예를 모으고 위협하고 학대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팔아넘길 작정인 갇힌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문에 있던 경비병이 빠른 노크 소리에 돌아섰습니다. 그는 동료의 머리를 보고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고 묻습니다. 잘린 머리가 떨어지자 반은 달려들어 경비병을 때립니다. 첫 번째가 쓰러지자 그는 문을 부수고 두 번째 경비병의 공격을 막습니다. 그들은 그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지만 침입자는 베테랑처럼 전장을 누볐다. 몸을 숙이고 주먹을 꽉 쥐며 양아치에게 입 다물라고 한다. 그렇게 약한 놈은 한 방이면 충분하지만 소란 때문에 다른 깡패들의 시선을 끈다. 반은 하찮은 벌레 같은 놈들에게 다가가 동료들의 시체를 질질 끌고 와서 던진다. 그는 두목과 얘기해야겠다며 다시 한번 물어볼 게 있다고 말한다. 그들은 메시지를 놓치고 자존심이 발동해 싸울 준비를 한다. 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모두 물러서라고 한다. 그들은 나서서 처리하겠다고 하지만 욜은 나서면서 다 죽을 작정이냐고 묻는다. 적은 그처럼 룬공예를 타고난 마법사다. 두목은 허두를 생략하고 침입자가 원하는 게 뭐냐고 묻는다.
반은 5년 전 일을 언급하며 캐서의 명령을 받았다고 말한다. 두목은 벌써 자기 부하들한테 그만큼 알아냈다는 게 놀랍다. 용병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면 모두 살려주겠다고 약속한다. 두목은 그가 원하는 정보를 주기로 하지만 팔을 칼날로 덮고 그 남자를 주먹으로 치며 시체한테나 말하겠다고 한다. 일격이 정통으로 맞고 충격으로 표적이 날아간다. 살려준다는 거짓말을 하려면 적어도 사리를 만화에 숨겨야지. 욜은 온몸을 날카롭고 단단한 칼날로 무장시키는 칼날룬을 써서 오늘 그를 끝장내기로 한다.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은 대화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할 뿐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의 공격 차례라서 에너지를 흘려보냈다. 두목은 다음 동작을 기다리며 가만히 서 있었지만 상대는 너무 빨라서 반응조차 할 수 없었다. 주먹이 그의 배에 깊숙이 박히고 마치 그의 내장이 몸의 칼날을 뚫고 부서지는 것 같다. 반은 그렇게 약한 놈이 어떻게 두목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해하며 맹렬하게 공격을 퍼붓는다. 모욕감을 느낀 욜은 이를 악물고 힘을 실은 팔을 들어 반격한다. 그는 죽이려고 팔을 휘두르지만 표적은 쉽게 피한다. 쥐같은 움직임에 짜증이 난 그는 온몸을 칼날로 감싸고 다음 공격을 피해보라고 도발한다. 회오리 바람처럼 회전하며 칼날을 쏘며 젊어 보이는 룬 시전자를 도발한다. 계속해서 날카로운 파편을 쏘면서 몸이 갈기갈기 찢기는 기분이 어떤지 묻는다. 보통은 한 발짝도 내디딜 수 없겠지만 반은 몸을 베는 수많은 투사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마치 악마신처럼 그는 고통을 전혀 느끼지 않고 걸었다. 이 세상에서 그런 가려움증이 고통으로 여겨진다는 게 웃기다. 욜은 어리석은 열정으로 착각하고 회전을 멈추고 또 다른 공격을 준비했다. 그의 팔 전체가 이전처럼 칼날로 덮여 있지만 이제는 거인의 팔 크기다. 괴물 같은 모습의 두목은 미소를 지으며 갱단을 정상에 올려놓은 힘으로 휘둘렀다. 기껏해야 반의 살갗이 산채로 벗겨지는 정도이니 신경만 끊으면 된다. 그에게는 모두 너무 얕았다. 이 정도 고통은 그가 빠져들어 1000년 동안 정복했던 고통의 늪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욜의 주먹에 자신의 주먹을 맞대고 얕은 타격을 날려버린다. 그들의 충돌은 기지 전체에 충격파를 보내고 두목은 마지막으로 충격에 휩싸여 그의 몸통 상반신이 날아가 대기권 밖으로 날아가는 것을 지켜본다. 기지가 파괴되고 전투가 끝나자 반은 나머지 멤버들에게 이협적으로 몸을 돌려 하던 얘기를 계속하자고 한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침을 꿀꺽 삼켰지만 살기 위해 싸울 수밖에 없었다. 해가 질 무렵 수많은 시체가 쌓여 있었다. 한 남자가 살아남아 캐소가 현재 노르디아 왕국에 있다고 밝힌다. 정보를 공유한 그는 아까 약속한 대로 살려줄 건지 묻는다. 반은 기억이 안 나는 척하며 농담이라고 웃으며 말한다. 남자가 떠나려 하자 날카로운 손이 그의 머리를 꿰뚫었다. 유일한 농담은 그들 중 누구라도 살려주는 일이었다. 그들의 역겨운 세포 중 하나라도 살려두는 건 터무니없다. 그의 뜻대로라면 당장 조이를 침공하겠지만 깡패의 말을 맹목적으로 믿을 수는 없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캐서를 만나 직접 확인하겠다. 그는 린다와 그녀의 가족을 불러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부탁한다. 그 보답으로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 예술적 감각은 부족하지만 당분간은 만족해달라고 부탁한다. 그의 앞에는 마을을 습격했던 깡패들의 시체가 십자가 모양으로 조각되어 있었다. 그들의 복수는 이제 시작일 뿐이며 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기 위해 그는 십자가를 태우고 노르디아를 향해 나아간다. 노르디아 왕국의 길드거리에서 한 남자가 뼈가 부서지는 듯한 주먹을 얼굴에 맞는다. 그는 어두운 골목길에서 무릎을 꿇고 비명을 들을 사람도 없이 쓰러진다. 겨우 목숨만 붙어있는 그는 안나 달튼의 이름을 말한다. 주변에는 다른 시체들이 있었기에 반은 처음부터 말하라고 했던 것이다. 정보에 감사하며 그는 얻어맞은 남자들로 가득한 골목길을 나선다. 다음 단계로 그는 여자의 행방을 알아내야 하고 지체할 여유가 없다. 결국 어제 같은 일이 또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전날 그는 숲 한가운데서 미쳐 날뛰며 몸에서 걷잡을 수 없이 솟아나는 마력을 제어하느라 몸부림치고 있었다. 마력은 보이지 않지만 우주 전체에 퍼져있는 미지의 입자다. 이것을 자연적으로 축적하고 룬공예를 사용하는 사람을 룬시전자 또는 마법사라고 하며 자신의 몸을 힘을 담는 그릇으로 사용한다. 만약 만화가 몸 안에서 날뛰면 과부하로 폭발할 수도 있다. 반은 즉시 힘을 봉인하여 폭주를 막아야 한다. 다행히도 그는 그걸 할 만큼 실력이 좋다. 마지막 폭발 이후 만화는 폭주를 멈추고 그는 과로로 헐떡거렸다. 거기서 죽을 뻔했지만 마법의 대부분을 봉인했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적은 양만 사용할 수 있다.
계속해서 힘을 남용하면 머리카락이 타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므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한다. 그때까지 그는 봉인하지 않은 얼마 안 되는 힘으로 버틸 수밖에 없다. 그는 자신의 길을 막고 있는 덩치 큰 남자를 발견하고 지나가야 하니 비켜달라고 한다. 제니라는 남자는 안나가 그 장소를 사용하고 있으니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고 한다. 반은 좀 더 일찍 말해줬어야 한다고 한다. 결국 그는 예상치 못하게 제대로 찾아온 것 같다.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은 그는 강력한 주먹으로 하수인을 기절시키고 잠시 잠이나 자라고 한다. 그는 대중 목욕탕으로 보이는 곳으로 들어가지만 몇몇 사람들만 있다. 목욕을 하던 안나는 예약했음에도 불구하고 방해받는 것에 대해 불평한다. 반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캐조르라는 사람을 찾고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죽음을 자초하는 듯이 그 이름을 너무 쉽게 내뱉는 것에 놀란다. 그녀의 반응을 보니 제대로 찾은 것 같고 아는 모든 것을 말하라고 하는군요. 뻔뻔함에 웃으며 부하들에게 입을 찢어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녀는 왕국 암시장의 최고 정보 브로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의 명령에 따라 그녀를 경호하는 남자들은 힘으로 가득 차 짐승 같은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늑대처럼 머리에 여러 개의 눈이 달린 생물로 변하여 감히 그들의 주인을 얕잡아 본 남자를 덮칩니다. 언제나처럼 반은 대화로 해결하고 싶었지만 주변 사람들은 자꾸만 어렵게 만듭니다. 그는 적들을 몇 명 주먹으로 때려 날려버립니다. 그가 멈추자마자 한 명이 사각지대를 노려 반격하려 하지만 아수라를 지닌 자에게는 사각지대가 없습니다. 그는 반격하고 또 다른 랩톤이 공격하자 거리를 둡니다. 끊임없는 공격에 짜증이 나기 시작하자 그는 준비하고 바로 목표를 겨냥합니다. 그들이 반응하기도 전에 그는 짐승들에게 달려들어 순식간에 거리를 좁힙니다. 그의 주먹이 한 적에게 닿지만 그의 펀치에서 나오는 엄청난 폭발이 다른 적의 몸에 구멍을 냅니다. 욕탕 벽까지 무너져 안나를 몇 미터 차이로 빗나갑니다. 상황이 정리되자 그는 마침내 평화로운 대화를 할 준비가 되었는지 묻습니다. 마법사의 재미를 느낀 그녀는 유감스럽게도 캐서는 더 이상 이 지역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냐는 질문을 받지만 그녀는 돈을 받지 않으면 정보를 줄 수 없는 정보 브로커입니다. 놀랍게도 그는 억지로 알아내려 하지 않고 그녀의 요금을 합리적으로 묻습니다. 반은 정당방위로 그녀의 경비병들을 죽였을 뿐이며 합당한 가격을 기꺼이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분명히 합니다. 캐서에 대한 정보, 즉 그의 이동 경로를 포함하여 그녀는 10,000 골드 코인을 청구합니다. 그에게는 엄청나게 높은 금액이지만 가격에 대한 그의 잘못된 예상 때문에 그녀는 유감스럽게도 그에게 어떤 정보도 줄 수 없습니다. 그는 돈만 내면 되기 때문에 떠나려고 돌아서서 끈기 있게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브로커는 왜 그렇게 무서운 눈빛으로 용병을 찾고 있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부주의하게 가족을 죽였는지 묻지만 입이 찢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상관하지 말라는 말을 듣습니다. 오싹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두려운 척합니다. 반은 왕국의 용병거리로 가서 용병으로 등록을 마칩니다. 일 자체는 빠르지만 신참은 보통 시간이 걸리고 베테랑이 임무에 우선권을 갖습니다. 예상보다 오래 걸릴 것 같지만 어쨌든 그는 돈을 벌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필요하다면 브로커를 협박할 생각도 했지만 그녀는 분명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고 불필요한 적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가 정직하게 생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복면을 쓴 인물이 경험이 없는 사람을 위한 구인 요청을 제출합니다. 그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하고 접수원은 그를 완벽한 후보로 추천합니다. 이름은 생략하고 방금 등록한 신참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녀는 두건을 벗고 요청은 간단하며 단 하룻밤만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레오나의 요청은 두 남자를 당황하게 만들었고 반은 미친 여자에게서 고개를 돌리고 직원은 그녀에게 사창가에 가라고 제안합니다. 오해를 깨달은 그녀는 호의를 찾는 것뿐이라고 분명히 합니다. 떠나기 전에 보수를 들어보라고 제안하지만 그는 미친 고용주를 싫어합니다. 우연히 듣게 된 덩치 큰 남자가 얼마인지 묻고만 골드를 제시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수라를 지닌 자를 멈추게 합니다. 그 남자는 그 일을 맡으려고 하지만 그녀는 유명한 얼굴을 가진 베테랑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 그는 보수 때문에 고집하고 강제로 그녀의 팔을 잡기 시작합니다.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그는 짜증을 내기 시작하지만 쓰레기 용병은 반에게 손을 떼라는 말을 듣습니다. 결국 그는 소중한 고용주의 몸을 그렇게 움켜쥘 수 없습니다. 비명과 필사적인 자비의 외침이 숲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불타는 마을 한가운데서 한 남자가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남자들의 리더인 메르켈은 레온 가문의 딸을 납치하는 이전 임무에 대해 묻습니다.
그들은 최고의 사람들 중 3명을 뽑아 대기하라는 말을 듣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그가 가지고 놀았던 시체를 매달고 바로 출발하라는 말을 듣습니다. 부하가 명령을 확인하기 시작하자 그의 몸이 갑자기 떠오르기 시작하고 뭔가 잘못했는지 묻습니다. 그런 게 아니야. 피해자 한 명만 매달아 놓는 것으로는 메르켈을 만족시킬 수 없지만 그를 해부하여 처음 옆에 매달아 놓으면 완벽할 것입니다. 다시 비명이 어두운 숲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편 반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었고 레오나는 눈에 띄게 불안해했습니다. 그의 씹는 소리를 듣고 그녀는 답답함에 테이블을 주먹으로 칩니다. 그들은 지금 술집에 있고 그는 음식이 입에 맞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 불평하면서 그녀는 용병을 의자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그를 꾸짖습니다. 그를 앉힐 의도도 아니었고 그 남자를 풀어주라고 합니다. 그들은 아까 베테랑을 때려 죽이는 것을 막아야 했지만 이것은 레오나에게 그의 실력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다시 그녀는 사람들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것을 그만두라고 말하고 그녀를 어디까지 호위해야 하는지를 포함하여 임무 세부 사항으로 넘어갑니다. 그녀는 유희아나 왕국의 국경에 도착해야 하며 실제로 하루 만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높은 보수를 감안할 때 그는 이미 이것이 위험한 일과 관련되어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강력한 가문의 후손이거나 도망자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들킨 그녀는 모르는 척하며 그저 약간 부유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뭔가 더 있다고 확신하며 계속해서 그녀를 압박합니다. 그녀가 다른 사람을 고용하겠다고 위협하자 그는 즉시 그녀의 곁에서 사라집니다. 반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서 일찍 출발하는 것이 그녀에게 더 좋기 때문에 소중한 고용주를 의심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지금 당장 가자고 제안합니다. 결국 그는 그녀의 귀중한 시간을 기다리는데 낭비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브이에 도달하고 고산에 도착합니다. 함께 나아가면서 그들은 빠르게 목적지의 절반에 도달합니다. 지금까지는 평화로웠기 때문에 그녀는 애초에 호위를 고용했어야 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갑자기 그녀에게 멈추라고 말하며 근처에서 만화가 느껴진다고 확신합니다. 발소리를 기준으로 볼 때 낯선 사람들은 그들에게 빠른 속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4명의 남자가 전력 질주하고 있었고 그중 한 명이 특히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를 감지한 메르켈은 엿보는 것은 나쁜 버릇이라며 마법사에게 데스레이를 쏩니다. 그는 빠르게 반응하여 뛰어내리고 레오나를 데려갑니다. 현장에 도착한 부하들은 표적을 산 채로 잡으라는 말을 듣습니다. 폭발의 잔해를 보면서 반은 그것이 아마도 경고일 뿐이고 진짜는 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순식간에 머리를 돌리고 칼을 뽑아든 3명의 적이 그들에게 달려드는 것을 봅니다. 처음 2명은 걱정 없이 막히지만 3번째는 그의 고용주에게서 불과 몇 인치 떨어진 곳에 도달합니다. 그의 임무를 기억하며 그는 그들의 무기를 쳐내고 그녀의 사각지대에 도달한 남자를 발로 찹니다. 한 번의 타격으로 그를 기절시키기에 충분합니다. 그 사이 둘은 다시 공격하려 했지만 호위대가 목표물을 데리고 뛰어내려 실패한다. 상당한 거리를 둔 반은 레오나에게 명령을 내린다. 그 순간부터 어떤 상황에서도 그의 등 뒤에서 떨어져서는 안 된다. 그녀의 확인을 받고 그는 도적들에게 누구냐고 묻는다. 제대로 된 대답은 없이 그들은 그녀를 버리고 가면 보내주겠다고 말한다. 그는 답례로 금 1만 개를 내놓으라고 말하고 당연히 하브이에 이르지 못한다. 두 무리는 칼날과 주먹으로 순식간에 수많은 공격을 주고받으며 충돌한다. 반은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맞서 싸우지만 적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는다. 그들은 그가 마법사일지도 모른다고 걱정했지만 실수로 그저 애송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그는 조심하고 있었을 뿐인데 그들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는 불필요했던 것 같다. 그는 순식간에 거리를 좁히고 그들이 그의 움직임에 반응하기도 전에 맹공격을 퍼붓는다. 마지막 일격이 그들의 몸을 꿰뚫고 지나가 나무들을 쓰러뜨리고 뒤쪽 산까지 닿는다. 그들이 서 있던 자리에 발만 남았다. 예상대로 그는 그들에게 그저 광대일 뿐이다. 한편 레오나는 그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는 그녀보다 훨씬 어려 보이는데 만약 그녀의 아버지가 그를 본다면 아마 충격과 전율을 동시에 느낄 것이다. 메르켈은 룬캐스터들은 서로의 만화를 재곤하는데 그 양이 실력과 일치한다고 말한다. 반은 그가 이미 도망쳤다고 생각했는데 그가 모습을 드러내서 놀란다. 그 마법사는 어떻게 어린아이가 자기와 동등한 만화를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해한다. 그 미치광이 해부학자는 그가 숨기고 있을 화려한 장기들을 보고 싶어한다. 그는 고통 없이 해부해주겠다고 약속한다. 그가 소녀를 넘겨준다면 철저히 거절당한 메르켈은 또 다른 죽음의 광선을 발사한다.
이번에 반은 레오나를 부르며 그녀가 평범한 상인의 딸이라는 것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확인한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로 가득 차서 설명하려 하지만 그는 변명은 집어치우라고 말하고 그녀의 옷깃을 잡는다. 듣고 싶지 않은 그는 그녀를 그와 죽음의 광선 사이에 둔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고 울면서 그를 저주한다. 한편 메르켈은 그가 목표물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반의 표정은 완전히 진지했고 그는 공격 궤도를 바꾸기 위해 팔을 움직였다. 레오나는 바닥에 내려졌고 바닥을 응시하며 공포에 떨고 있다. 그 광선은 그녀를 맞기 직전에 궤도를 바꿨다. 격분한 그녀와 그녀를 뒤쫓던 마법사는 반에게 비명을 지르며 죽을 뻔했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의 경호원이어야 하지만 오히려 그녀를 죽일 뻔했다. 그 찰나의 순간에 방향을 비트는 것을 보고 메르켈은 만화 조종 실력을 입증했다. 게다가 그의 행동은 그의 목표가 그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고용주를 사로잡는 것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녀의 불평을 무시하고 그는 이번 한 번만 그녀의 거짓말을 눈감아주겠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던질 것이고 그녀는 혼자 착지해서 안전하게 숨어야 한다고 듣는다. 그녀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시키며 그녀의 목을 잡고 망각 속으로 던져버린다. 메르켈은 목표물이 쉽게 도망치게 내버려 두지 않으려고 뛰어내려 그녀를 쫓는다. 하지만 반은 그가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둘 생각이 없고 마법사의 발목을 잡는다. 그를 잡아당겨서 그는 그 탄력을 이용해서 적의 얼굴을 정통으로 때린다. 그 공격은 시작에 불과했고 몇 차례의 공격이 더 그의 몸에 가해졌다. 그는 모든 공격을 적중시켰지만 메르켈은 놀랍게도 굳건히 버티며 웃는다. 마치 모든 공격이 단단한 무언가에 막히는 것 같았다. 그를 비웃으며 적은 그를 잘게 썰어버린 후에 소녀를 잡겠다고 말한다. 그가 소유한 룬공예는 염동력으로 만화를 사용하여 물체의 물리적 상태를 조작한다. 그것은 그가 사용해 오던 광선처럼 순간적으로 힘을 방출하는 능력을 동반한다. 그는 선제적으로 하나를 발사한다. 그리고 반이 이것을 피하는 동안 그는 정신이 팔린 목표물에게 육체적인 공격을 가한다. 염동력으로 강화된 그의 백병전은 상당히 강력하다. 아수라 소유자가 굳건히 버티며 자신의 공격으로 맞설 차례다. 다시 한번 피하고 그는 주먹을 뒤로 당겨서 많은 힘을 사용하여 공격을 퍼붓는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그루는 그의 공격을 막는 에너지 보호막을 만든다. 정말 짜증나는 룬이다. 메르켈은 그들의 만화 양이 비슷하더라도 룬의 질이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소용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가 너무나 숙련되었기 때문에 갱단 두목은 후한 보수와 함께 그에게 고용을 제안한다. 반은 레오나가 그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지불하는지 공유하지만 그 미미한 금액의 두목은 마을 두 곳만 털어도 그만큼 벌 수 있다며 웃는다. 하지만 그의 악행에 대한 폭로는 아수라 소유자를 짜증나게 한다. 메르켈은 돈만 주면 아무 질문도 하지 않고 뭐든지 한다고 자랑스럽게 말한다. 반이 미소 짓는 것을 보고 그는 적이 귀중한 아군으로 변하려 한다고 생각하며 기뻐한다. 하지만 그 마법사는 그와 대화까지 하고 있는 그가 얼마나 한심한지 비웃고 있었다. 그가 그와 같은 해충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것이 터무니없다. 이제 더 잘 알게 된 그는 그를 알아볼 수 없을 때까지 사지를 찢어버리기로 결심했다. 그의 관대한 제안에 대한 뻔뻔스러운 거절은 메르켈을 분노하게 하지만 반이 맹공격을 퍼붓자 그의 반응은 멈춘다. 평소처럼 그가 적의 영역을 뚫고 지나갈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공격을 멈추지는 못한다. 수많은 공격이 장벽에 가해지고 처음에는 완전히 막아내지만 곧 피해가 누적된다. 얼마 후 작은 균열이 커지고 큰 균열은 떨어져 나가기 시작한다. 마침내 에너지 보호막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고 시전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에 완전히 충격을 받는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의문을 품자 반은 그의 팔을 겨냥하고 찢어버린다.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또다시 공격이 가해지며 이번에는 가슴을 때린다. 마법사는 보호막 없이 날아간다. 메르켈은 격분했고 더 이상 그의 장기에 관심이 없다. 그의 자비를 경멸한 대가로 그는 힘을 모아 극도로 강력한 광선을 쏘며 그를 먼지로 만들어 버리라고 말한다. 이것으로 거대한 폭발이 울창한 숲을 찢어버린다. 하지만 마을 전체를 파괴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반은 굳건히 버티며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메르켈은 그들의 만화 수준이 같다는 확신에 어떻게 가능한지 의문을 품었다. 그가 그의 염동력을 견딜 방법은 없어야 한다. 그의 말을 반복하며 반은 거만한 마법사를 바보라고 부르고 그들 사이에 엄청난 격차를 보여주기 위해 아수라의 만화를 충분히 방출한다. 메르켈은 떨면서 그에게 쏟아지는 엄청난 만화를 이해하지 못한다.
지긋지긋해진 파멸의 소유자는 적을 지옥의 깊은 곳으로 보낼 준비를 하고 돌진한다. 첫 번째 무장을 사용하여 반은 자신의 강화된 주먹을 목표물에 쏟아붓고 적의 창자를 깊숙이 껴뚫을 때까지 조금씩 베어 넘어뜨린다. 그의 몸을 찢어발깁니다. 넘어지기도 전에 붕대를 감으며 전투의 끝을 알립니다. 그가 떠나자 충격으로 인해 뒤쪽 지역이 무너져 내리고 메르켈의 육체는 입자 수준으로 소멸되었습니다. 볼일은 끝났으니 이제 반은 고용주를 데리러 갈 시간입니다. 온몸에 칼날을 두르거나 시공간을 초월하거나 땅을 가르고 산을 벨 수 있는 힘. 룬공예는 우주의 신성한 질서에 도전하고 물리학 법칙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힘입니다. 이 모든 것 중에서 아수라의 룬은 역사상 최악으로 낙인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휘두르는 소년의 행동으로 인해 새로운 역사가 아툰 대륙에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던진 방향으로 걸어가던 반은 고용주가 무사한 것을 발견합니다. 레오나는 여전히 분개하며 갑자기 멀리 던져버린 것에 대해 그를 꾸짖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 뒤의 나무에 주먹을 날리자 입을 다물고 그녀는 함께하는 동안 가장 솔직한 사람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망설임에 그는 넘어가고 목적지에 데려다 줬으니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는 금화 가방을 받고 떠나려 하지만 그녀는 할 말이 있다며 그를 부릅니다. 또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서 그는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그를 가족에게 데려가고 싶지만 그런 어린 용병을 전쟁에 끌어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를 놓아주는 것이 얼마나 아쉬운 일이든 어쩔 수 없습니다. 일단은 그녀는 가족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노르디아에서 반은 안나의 집 중 한 곳에 도착합니다. 그가 금화 가방을 던져주는 것을 보고 그녀는 그의 효율성과 빠른 일처리를 칭찬합니다. 그는 정보가 간절하지만 어리둥절하게도 브로커는 금액의 절반만 받겠다고 말합니다. 짜증이 나기 시작하지만 그녀는 캐조르를 추적하는데 실패했다고 인정합니다. 그는 철저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에 대해 그리고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알만한 사람에 대해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가 수락하자 그녀는 테제라는 용병단을 언급합니다. 그것은 음침한 인물들로 가득 차 있고 가장 음침한 범죄에 연루된 조직입니다. 정상에 서 있는 것은 그들의 리더 캐서입니다. 그들은 5년 전에 유명해졌고 지금은 작은 왕국을 지배할 만큼 영향력이 있습니다. 현재 그들의 본거지를 찾는 것조차 어렵고 리더의 정확한 행방은 더욱 그렇습니다. 다행히 그녀는 왕국 최고의 정보 브로커이고 태지의 간부 중 한 명을 찾아냈습니다. 안나는 얼굴에 긴 흉터가 있는 학사의 포스터를 보여줍니다. 그는 은폐론을 가지고 태어난 잔인한 암살자이며 암살에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가 그룹 간부의 일부라면 리더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녀가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그는 부가르 왕국의 수도인 바릴다시에 있습니다. 그곳에는 메르켈의 갱단 기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갱단원들의 시체와 사륙의 악취로 가득했습니다. 살인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남은 생존자들은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공격 원인도 모른 채 목이 날아갑니다. 그곳에 서 있던 학사는 시키는 대로 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카수르가 직접 맡긴 임무에 실패한 것에 대한 벌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남자가 레오나를 보호하는 괴물에 대해 듣지 못했다고 불평합니다. 그들은 그 결과로 두목까지 잃었습니다. 마법사는 메르켈이 신참 용병에게 패배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사과합니다. 그들의 갱단 전체가 단 하나의 실패한 임무 때문에 전멸당하고 있었습니다. 학사는 어차피 다 하찮은 살인자들이니 그냥 벌로 여기자고 제안합니다. 분노한 남자는 그를 저주하고 다른 생존자들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그 순간 용병 무리가 몰려와 침입자를 포위했습니다. 거대하고 조절 가능한 만화손을 만드는 터치론을 사용하여 노이는 학사를 무력화시킵니다. 이것으로 그는 무방비 상태가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살해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리 사과할 뿐입니다. 룬의 힘이 그를 꽉 잡고 있는 것은 확실했지만 그는 갑자기 그 소나기에서 사라졌고 갱단원들은 갈 곳 없는 목표물만 남았습니다. 갑자기 은폐룬 사용자가 노인 뒤에 나타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기도 전에 끝났고 그는 순식간에 갈라지면서 속수무책으로 저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이 다시 잠잠해지자 밖에서 한 남자가 학사에게 모든 것을 처리했는지 묻습니다. 암살자는 거의 쳐다보지도 않고 이미 뻔히 보이지 않느냐며 직접 확인해보라고 말합니다. 어차피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망토를 두른 남자는 메르켈의 살인자가 조사 중이며 몇 가지 설명을 해줍니다. 학사는 빠르게 알아차리고 용병이 그의 다음 목표가 될 것이라고 확인합니다. 그의 날카로운 지성 때문에 캐서는 그를 놓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메신저는
기사의 턱의 성공을 보고하기 위해 사라집니다. 혼자 남은 암살자는 담배에 불을 붙이고 달빛을 쬐며 목표물의 특징에 대해 생각합니다. 반면에 반은 처음으로 학사에 대해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위치는 근처에 있었고 이제 그는 다음으로 갈 사람의 이름만 알면 됩니다. 타제 간부의 규모는 그의 암살 대상자 수가 날마다 증가함에 따라 늘어납니다. 오포는 마게트에게 그들의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는지 묻습니다. 그들 앞에는 거대한 괴물이 있었는데 순식간에 마을을 삼킬 수 있는 괴물이었습니다. 그 짐승은 멍하지만 끔찍한 눈으로 그들을 노려봤습니다. 어떻게 탈출할지 전혀 모른 채 두 아이는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더욱이 그 생물이 으르렁거리며 몸속에서 아기를 열고 그들에게 달려들 때 더욱 그렇습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었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죽음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무언가가 땅에서 솟아올라 땅 밑의 흙을 파괴하고 주먹을 하늘 높이 쳐들었습니다. 반은 괴물의 몸을 꿰뚫어 멸망권을 날립니다. 그의 눈빛은 사라지고 공격에 짓밟혀 죽었습니다. 그 내장은 아래에 있는 아이들에게 떨어지고 나머지 몸도 곧 이어져 땅에 추락합니다. 가슴을 뚫고 폭발한 구멍은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절단할 수 있을 만큼 강력했습니다. 이제 땅으로 돌아와 망토를 입은 반은 아이들이 괜찮은지 확인합니다. 그 지역이 괴물로 들끓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그들이 당장 떠나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에게 보답할 수 있을지 묻지만 그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대로 넘어가기를 거부하며 그들은 그에게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제안하며 그들의 가게가 근처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다시 거절하며 그 지역에서 가게를 찾고 있다고 덧붙입니다. 호페는 그 이름을 묻고 그 지역의 모든 가게를 알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그가 청기사라는 선술집으로 향하고 있다고 말하자마자 두 사람은 놀랍게도 그가 그들의 가게를 찾고 있는 것 같아 활기를 띱니다. 소녀는 선술집에서 요리사이고 그녀와 함께 있는 작은 소녀는 그녀의 남동생입니다. 아이들은 초롱초롱한 눈으로 그의 이름을 묻지만 그의 시선은 훨씬 더 깊고 어둡다. 아이들은 개의치 않고 그에게 길을 안내하라고 한다. 곧 그들은 왕국 외곽에 있는 푸른 기사상에 도착한다. 하루라는 이름의 소년이 입구에서 그들을 기다리며 왜 이렇게 늦었냐고 묻는다. 오파는 오는 길에 괴물을 만났다고 말하고 걱정하는 친구들은 크게 놀란다. 그녀는 친절한 사람이 구해졌다고 덧붙이며 반을 부르기 위해 고개를 돌린다. 수상한 남자에게서 불길한 기운이 흘러나왔지만 그녀는 밝은 목소리로 그를 소개했다. 그가 가게를 찾아 먼 길을 왔기 때문에 그들은 그를 안으로 안내했다. 술집 내부는 잘 정돈되어 있었고 그는 아이들이 이곳을 전부 운영하는지 묻는다. 사실은 그냥 여기서 살고 있는 거다. 오판이 대부분 요리사로 일하지만 아마 눈치챘겠지만 그들은 진짜 가족이 아니고 모두 다른 왕국에서 왔다. 그들의 이야기는 비슷하다. 릴리와 에이는 전쟁에서 부모님을 잃었고 하루의 마을은 괴물에게 파괴되었으며 마가트는 악당 용병 때문에 고아가 되었다. 오래전에 죽었어야 했지만 어떤 남자가 그들을 이곳으로 데려와 보살펴 주었다. 그 남자에 대한 언급에 반은 긴장한다. 그가 바로 이 가게의 진짜 주인이자 그들의 첫 번째 구원자이다. 아직 잠들어 있을 테니 오파는 그를 깨우기로 하고 손님에게 식사를 먼저 하라고 권한다. 어린 소녀는 주인이 잠자는 것을 꾸짖을 준비를 하며 계단을 쿵쿵 올라간다. 예상대로 그녀는 그의 방에 들어가 그가 졸고 있는 것을 보고 깨어나자 몇 분만 더 달라고 한다. 진지한 어조로 그녀는 자신과 마가트가 괴물에게 거의 죽을 뻔했다고 말한다. 이 말에 남자는 깜짝 놀라 일어나 걱정하며 어디 다친 데는 없는지 묻는다. 다행히 가게로 오던 사람이 구해졌다. 그 말을 들은 익숙한 사제는 아이들을 구해준 사람을 맞이하기 위해 일어선다. 계단을 내려오자 그는 술집 중앙에 앉아있는 후드를 쓴 남자에게 안내된다. 그는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줘서 진심으로 감사한다. 반은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꽤 흥미로운 전개가 되고 있었다. 결국 그 남자는 자신이 찾고 있는 사람과 매우 흡사해 보였다. 학사는 차갑고 섬뜩한 시선으로 그의 악마적인 시선을 되받아쳤다. 서로를 확인한 후 그는 자리에 앉으며 자신은 평범한 여관 주인일 뿐이라고 말한다. 손님은 먼저 말을 꺼내 요리사가 훌륭한 요리사로 알려져 있다고 말한다. 정말 뜻밖의 정보원일 것이다. 하지만 이미 유혹당했으니 그의 요리 실력을 직접 보고 싶어한다. 팍사는 아이들이 부엌에 있으면 소란스러워지고 방해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것이 걱정이라면 반은 해가 뜨기 전 내일 아침 식사를 하자고 제안한다. 아이들은 그때 잠들어 있을 테니 여관 주인은 그 제안을 받아들인다. 은밀한 합의를 이룬 두 사람은 일찍 잠자리에 들기로 한다.
손님을 방으로 안내하라는 말을 들은 오파는 그들이 너무 빨리 친해졌다는 사실에 놀란다. 그리 부자연스러운 일도 아니다. 결국 그들은 같은 부류이고 서로를 본능적으로 이해한다. 밤이 찾아오고 반은 따뜻하고 아늑한 방으로 안내된다. 소녀가 떠나기 전에 손님은 뒤돌아보지 않고 그녀를 부른다. 피곤하고 엄한 목소리로 그는 그녀를 일부러 구한 것이 아니니 감사할 필요 없다고 말한다. 사제가 그녀를 구했을 때 똑같은 말을 해서 이상하게 생각한다. 이 말에 그녀는 그에게 즐거운 밤 되라고 격려하며 문을 닫는다. 달이 높이 뜬 밤 외로운 여관 방문객의 문 밖에 한 그림자가 서 있었다. 날카로운 칼날을 팔에 숨긴 학사는 방에 들어가 침대에서 잠든 반을 발견한다. 조용하고 빠르게 그는 무기를 목표물의 머리 쪽으로 찔렀다. 그러나 날카로운 칼날은 맨손으로 잡힌다. 태즈 간부는 당황하지만 적은 지체 없이 주먹으로 그를 날려버린다. 정신을 차리고 집중한 파멸의 징표를 가진 자는 사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한다. 어두운 방에서 학사는 누군가에게 전화해 자신의 여관에 메르켈의 살인자가 있다고 보고한다. 그룹의 다른 멤버는 기뻐하며 그에게 포메이션을 사용하여 그를 소환하라고 말한다. 그렇게 하면 적이 눈치채고 도망칠 수도 있으므로 여관 주인은 먼저 그를 가두기로 한다. 그 제안을 받아들인 동료는 기다리겠다고 말한다. 이제 반은 수호자처럼 아이들을 키우면서 뒤로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를 비난한다. 그의 변명에는 관심 없이 지금 당장 카에사르가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고 요구한다. 학사는 그가 이미 태제에 대해 너무 많이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란다. 어쨌든 적에게 그들의 정보를 알려줄 수는 없다. 반은 팔을 풀고 싸울 준비를 하며 그의 팔다리 하나하나가 떨어져 나간 후에도 얼마나 충성스러울지 보고 싶어한다. 그에게 마지막으로 돌아가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할 기회가 주어졌지만 용병은 이미 그를 죽이려고 시도했다.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것 같자 학사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낸다. 포메이션이 활성화되고 방은 밝고 생생한 명문으로 뒤덮인다. 방심한 반은 충분히 빠르게 반응하지 못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된다. 얼핏 보기에 그는 케이크 안에 있었고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위로 올라가는 것뿐이었다. 적은 분명히 그를 가두고 싶어한다. 그는 파르테렉에서 포메이션에 대해 들은 적이 있다. 룬 문자는 글자나 이미지에 새겨져 있으며 만화를 주입하면 활성화할 수 있다. 그를 그곳으로 데려온 적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갑자기 날카로운 칼날이 아무런 경고 없이 그의 얼굴을 베었다. 반은 많아 칼날이 자신을 공격할 줄은 예상하지 못하고 놀란다. 맹렬한 공격이 쏟아지고 그는 보이지 않는 적에게서 물러서야 했다. 약간의 거리를 확보한 그는 발을 단단히 디디고 힘을 모아 공격이 오는 방향으로 돌진하여 주먹을 날렸다. 빗나가 벽을 부수고 여전히 그 존재가 왜 다시 사라졌는지 알아내지 못한다. 학사는 그의 뒤에 나타나 전장에서 등을 돌리는 것을 경고한다. 날카로운 만화 건틀릿이 그의 머리를 향해 휘둘러진다. 다행히도 반의 빠른 반사신경 덕분에 작은 상처만 입고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상황이 좋지 않았고 이대로 가면 끝장이 날 것이다. 그는 회복하기 위해 그들과 거리를 크게 벌린다. 맨눈으로 적을 감지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소리조차 믿을 수 없었다. 최고 간부의 룬 문자는 정말 강력하다. 그 사이 학사는 동굴 위에서 지켜보며 공격하기 전에 목표물을 정조준했다. 이제 2개의 만화 건틀릿으로 무장한 그는 은폐룬을 시전하고 자신의 존재를 지운다. 그는 몸을 날려 무기를 땅에 꽂았지만 반은 때맞춰 도망쳤다. 좁고 어두운 동굴에서 공격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힘든 일이다. 하지만 사라진 적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은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그렇긴 하지만 그는 모든 공격을 피하면서 충분히 잘 해내고 있는 것 같다. 마법사가 빈틈을 발견했고 드디어 반격할 때가 왔다. 그는 압도적인 속도로 돌진했다. 학사는 그 자리에 굳어선 채 적이 자신에게 정확하게 달려오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불가능하지만 반은 은폐술사의 목을 완벽하게 감싸 안아 도망치지 못하게 한다. 몸을 숨기는 것은 소용없다. 그의 만화는 아수라 표식을 지닌 자에게는 여전히 훤히 보이기 때문이다. 2번째 무장은 진실의 눈으로 숙주가 가장 희미한 만화까지도 감지할 수 있게 해준다. 완전히 방심한 틈을 타 학사는 얼굴부터 땅에 처박힌다. 충격파로 인해 단단한 바닥이 산산이 부서진다. 암살자로 살아온 40년 동안 만화만으로 자신을 찾아낸 룬캐스터는 그가 2번째다. 반은 캐세르가 어디 있는지 묻지만 사제는 그저 술집에 있던 아이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묻는다. 짜증이 난 그는 팔을 붙잡고 약속대로 팔을 뜯어낸 후 다시 질문한다.
놀랍게도 완고한 학사는 케세르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했다고 말한다. 반은 참을성이 바닥나려 하고 계속하면 다른 팔도 뜯어버리겠다고 협박한다. 하지만 간부는 아직 죽을 수 없다. 적어도 아이들의 안전을 확인할 때까지는. 그는 미리 상대에게 사과하고 또 다른 종이 조각을 꺼낸다. 마법진 종이는 그의 만화에 의해 활성화되면서 빛을 냈다. 이로 인해 반은 또 다른 태제 용병의 등장과 함께 날아간다. 그는 뒷걸음질치고 새로운 사람은 힘이 넘쳐 흘렀다. 드디어 메르켈의 살인자를 찾았다고 말하며 불행히도 악마신은 중요했던 대화가 무례하고 환영받지 못하는 침입자로 인해 방해받는 것에 마침내 인내심이 바닥났다. 반은 다시 돌진하지만 꽤 깊게 베이기 전에 그러지 못한다. 가면을 쓴 남자는 젊은 남자의 목과 눈에 있는 검은 흉터를 알아채고 그가 메르켈을 죽인 사람이라고 결론짓는다. 학사는 기튼에게 반이 마법으로 자신을 감지할 수 있었으므로 조심하라고 경고한다. 반은 새로 도착한 태시 간부를 가리키며 자신의 질문에 답할 것인지 묻는다. 학사는 반이 케루악의 위치에 대해 물었다고 언급한다. 그러자 기튼은 가면을 벗기 시작하며 반의 질문에 답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한다. 반은 말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즉시 앞으로 돌진한다. 기튼은 침착하게 서 있고 그의 뒤에는 여러 개의 눈을 가진 짐승이 서 있다. 반은 공격을 준비하고 괴물은 그를 맞이하기 위해 주먹을 꽉 쥔다. 그들의 손은 강력한 충격으로 서로 만난다. 반은 암살자가 다시 일어서서 자신의 뒤에서 달려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챈다. 그는 무기를 휘두르고 짐승은 아래로 주먹질하지만 반은 재빨리 피한다. 그런 다음 주먹을 모아 괴물에게 강력한 일격을 가한다. 짐승은 팔을 들어 올리지만 반은 막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의 공격은 너무 강력해서 괴물의 방어선을 찢어버리고 결국 괴물을 쓰러뜨린다. 그는 날렵하게 착지한 다음 망설임 없이 다시 앞으로 돌진한다. 기튼은 반이 그 어린 나이에 그토록 강력한 힘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에 감탄한다. 그런 다음 그는 자신의 힘을 사용하여 수많은 짐승들이 쏟아져 나오는 여러 개의 차원문을 연다. 그는 소환 문양을 가지고 있어 다른 차원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저장하고 검색할 수 있다. 반은 놀랐지만 그들을 모두 쓰러뜨리기만 하면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학사는 이 기회를 틈탑 안에 다리를 베고 그가 방심했다고 지적한다. 젊은 남자는 잠시 무방비 상태가 되고 짐승이 그에게 덮쳐온다. 그들은 그 위로 덮쳐 그를 가둔다. 기튼은 짐승 한 마리의 무게만으로도 누구든 짓눌러 부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그에게 신체 강화 문양이 있는지 궁금해한다. 반은 질문하는 사람은 자신이라며 대답을 요구한다. 태제 간부는 불같은 성격에 감탄하며 반을 태제의 암살자로 만들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우선 그를 노예로 만들 것이다. 그는 그의 다른 기술인 길들이기 문양을 활성화한다. 그것은 상대방의 정신세계에 침투하여 자아를 파괴하고 시전자가 원하는 새로운 자아를 창조한다. 반은 간부에게 2개의 문양이 있다는 사실에 놀란다. 그러자 기튼은 젊은 남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 과정을 시작한다. 그러나 그는 어떤 어두운 영역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이 젊은 남자의 마음속에 있는지 궁금해한다. 길들이기 문양으로 그는 수많은 짐승을 창조했었다. 이 시도는 실패한 적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기튼은 아무리 강력한 마법사라도 성공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그는 반을 알지 못했다. 소년의 정신세계는 어둡고 사나운 생물들로 가득 차 있었다. 반은 복수심 하나로 살아왔다. 기튼은 눈앞의 괴물 같은 모습에 두려움에 질려 바라본다. 깊고 어두운 고통의 구렁텅이에서 소년의 정신세계는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변해 있었다. 생물들은 모두 돌진하여 공포에 질린 간부를 에워싼다. 그들은 그를 압도하고 촉수를 온몸에 감는다. 그는 두려움에 질려 비명을 지르고 현실 세계에서 깨어난다. 그의 기술은 작동하지 않았다. 반은 그를 올려다보며 다른 사람의 마음속을 함부로 들여다보게 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기튼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바라보고 반은 손을 뻗어 간부를 때린다. 기튼은 오른쪽 팔이 완전히 잘려나가자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른다. 학사는 세뇌가 실패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채 지켜보고 피가 솟구쳐 나온다. 한편 반은 모든 짐승을 들어올려 공처럼 던진다. 그는 발을 땅에 깊숙이 박고 괴물들이 다시 떨어지자 마구 때려 눕힌다. 그의 주먹은 강력한 폭발을 일으켜 짐승들을 찢어발기고 곧장 천장을 향해 날아간다. 충격파가 건물과 땅을 뒤흔들 때 파란 기사가 보인다. 학사와 궤도는 날아가 바닥에 처박힌다. 반은 그들에게 다가가 간부가 아무런 대답도 해줄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안다.
그런 다음 필사적으로 기어가는 학사를 바라본다. 그는 머리채를 잡고 케세르가 어디 있는지 말할 마지막 기회를 준다. 학사는 말이 없고 반은 그를 놓아줍니다. 그러자 반이 그를 말하게 하려는데 아이들이 뛰쳐나와 반에게 멈추라고 소리칩니다. 아이들은 그들 사이에 끼어들어 반에게 학사를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다친 암살자는 아이들이 뭘 하는 거냐고 묻고 아이들은 계속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반은 아직 죽이지 않았지만 신문 중에 죽을 수도 있다고 대답합니다. 그러고는 아이들에게 꺼지라고 안 그러면 너희도 죽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루가 뒤에서 달려들어 반에게 덤비지만 반은 꿈쩍도 않고 땀을 뻘뻘 흘리며 걱정스럽게 소리칩니다. 반은 어린아이가 놓아주지 않을 거냐고 묻지만 하루는 계속 붙잡고 제발 그냥 내버려두라고 합니다. 학사는 아이들에게 도망치라고 힘없이 말하지만 아이들은 그러지 않겠다고 합니다. 반은 짜증이 나기 시작하고 하루를 내팽개칩니다. 그러고는 소년을 마주보며 싸울 태세를 취합니다. 호판의 얼굴은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반은 차갑고 무자비한 눈으로 하루를 보며 불쌍한 아이를 먼저 죽이겠다고 무자비하게 말합니다. 하루는 두려움에 떨지만 바로 그때 기튼이 정신을 차리고 소환을 시전합니다. 반은 관심을 돌립니다. 소환실은 다른 차원과 연결된 하위 공간으로 연결되어 사용자가 필요한 것을 보관하고 방출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긴 촉수가 나타나 반을 향해 곧장 향하고 기튼은 분노에 찬 표정으로 바라봅니다. 젊은 남자는 간부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그는 충격에 대비하지만 놀랍게도 촉수가 그의 옆을 지나쳐갑니다. 아이들은 모두 올려다보고 공격이 실제로 자신들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일부는 도망치려 하지만 학사를 포함한 모두가 잔인하게 꿰뚫립니다. 그러자 반은 발을 딛고 전력 질주합니다. 그러나 그는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기튼은 이미 포털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반은 휘두르지만 허공만 잡습니다. 그는 손에서 포털의 잔류물을 약간 감지하고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차원 안에서 게트는 아이들과 학사를 죽였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이러면 캐서경에 대한 정보가 유출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고는 그는 실제로 많은 고통을 겪었다고 되뇌이지만 아직 누군가 차원에 들어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는 즉시 캐서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이 포털을 강제로 열고 들어오는 것을 볼 때 게티는 천천히 뒤돌아보며 공포에 질려 몸을 떱니다. 그는 어떻게 젊은이가 자신의 차원에 들어올 수 있었는지 묻습니다. 반은 작은 틈새가 남아있었다고 대답합니다. 다치기 직전에 그는 마법을 주입하여 억지로 찢어 열었습니다. 그의 얼굴과 분위기는 순전히 악마적이며 그는 차원에 질렸다고 말합니다. 그는 게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아직 물어볼 것이 많기 때문에 아직 죽이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한 달 정도 후에 다시 데리고 나갈 테니 조금만 버티라고 말합니다. 반의 머리가 수많은 흉측한 얼굴로 변하고 모두 고통스러워하며 비명을 지릅니다. 그는 저주도구 글러트니의 주머니를 사용합니다. 마법의 힘을 가진 생물을 삼킵니다. 거대한 혀가 게틴을 잡아 안으로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그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반의 끔찍한 정신세계로 돌아가지 않게 해달라고 애원합니다. 간청은 기등으로도 듣지 않고 그는 안으로 끌려들어가 수많은 굶주린 영혼들이 그를 붙잡고 핥힙니다. 반의 흉측한 얼굴이 천천히 줄어들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다른 차원에서는 아이들의 시신이 땅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반은 포털을 통과하며 주머니에 글루텐을 사용하는 것은 마나를 많이 소모한다고 말합니다. 한 번만 사용해도 위험합니다. 그는 숨을 고르기 위해 네 발로 엎드린 다음 주변을 둘러봅니다. 그는 모두가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일어나서 필요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인지를 확보했다는 사실에 만족합니다. 하지만 먼저 마법의 힘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지만 학사는 아직 살아있고 그에게 기다리라고 부릅니다. 그는 자신의 몸으로 오판을 보호할 수 있었고 그녀는 아직 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반을 올려다봅니다. 눈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고 그는 젊은이에게 적어도 그녀만이라도 구해달라고 간청합니다. 반은 뒤돌아보며 약간 놀라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두 명의 정체불명의 남자가 학사가 죽은 땅에 와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버기텐의 절단된 팔을 발견했고 그들의 정체불명의 적이 테스 간부 2명을 쫓을 만큼 미친 사람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덩치가 더 큰 몽고는 토모에게 여전히 공격자의 희미한 냄새를 맡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토모는 자신의 힘으로 병사들을 실체화시키고 캐서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하라고 명령하고 몽고에게도 표적을 계속 추적하라고 명령합니다. 토모는 학사의 시체를 보고 그의 죽음이 얼마나 한심한지 생각합니다.
다음 날 오피는 동굴에서 깨어납니다. 반이 그녀와 함께 있어서 그녀는 다른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습니다. 그는 그녀가 유일한 생존자였다고 알려줍니다. 소녀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남자가 착각했다고 비난합니다. 그는 가서 그녀가 여전히 그들을 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은 이미 아이들의 시신을 묻었다고 차갑게 대답합니다. 오피는 부인하며 비명을 지르고 반에게 왜 자신만 구했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소리치고 그냥 죽게 내버려뒀어야 했다고 말합니다. 반은 그저 그녀가 필요했기 때문에 구했다고 안심시킵니다. 그는 학사에게 왜 오판을 구해야 하는지, 그녀는 결국 괴물에게 찢기거나 도적에게 죽을 텐데 왜 구해야 하는지 물었던 것을 회상합니다. 학사는 오판이 캐수르와 태제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고 말했고 반은 흥미를 느꼈습니다. 죽어가는 남자는 반에게 그녀를 살려두고 안전한 마을로 데려다 달라고 간청합니다. 반은 오판이 캐수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학사는 그런 경우 죽여도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반은 그녀를 살려주기로 동의했습니다. 현재로 돌아와서 오판은 여전히 절망에 빠져 생존자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반은 그녀의 목을 잡고 들어올립니다. 그는 그녀에게 캐소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을 말하라고 요구합니다. 오판은 캐소가 하체와 만났던 마지막 때에 왕국의 왕으로부터 유례를 받아 왕국으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캐소가 바르칸 왕국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반은 캐소가 어떻게 생겼는지 묻습니다. 오피는 캐소가 볼 때마다 모습이 바뀌었다며 힘 때문일 거라고 말해요. 캐소의 힘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지 묻습니다. 오판은 그가 3가지 마법을 가지고 태어난 마법사라는 것 외에는 아는 것이 별로 없다고 대답합니다. 이 3가지 마법은 이툰 대륙에서 극소수만이 휘두르는 희귀한 마법이라고 합니다. 반은 이것이 골치 아플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오판의 목을 놓고 가면서 아는 것을 가는 길에 다 말해 달라고 합니다. 학사에게 안전한 마을까지 호위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알려줍니다. 그들은 함께 걷다가 오판이 출구의 빛을 봅니다. 그녀가 밖에서 처음 본 것은 돌 언덕 아래에 놓인 돌기둥입니다. 반은 이런 무덤만이 도둑과 괴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돌 아래에 묻었다고 알려줍니다. 아이들은 죄가 없기 때문에 정성껏 무덤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오판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오판은 돌담으로 걸어가 기대어 눈물을 글썽입니다. 케사르가 가족을 방문했을 때 하스카가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태제에서 도망쳐 나온 것을 알고 반 죽도록 때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학사는 케사르에게 용서를 구하고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케사르는 그의 임무가 2배로 늘어났고 다시는 도망치지 않으면 아이들을 살려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케사르가 떠나자 오판은 학사에게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하스카는 모든 아이들을 안아주며 항상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이들은 학사의 메타작으로 인한 고약한 냄새를 맡을 수 있었고 가족은 기쁨에 겨워 웃었습니다. 하스카는 곧 푸른 기사 여관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가족으로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오피는 손가락에서 피가 날 정도로 바위 벽을 긁는 기억에 사로잡힙니다. 그녀의 눈은 분노로 가득 차 있고 그는 계속 울고 있습니다. 반에게 케사를 죽일 계획이냐고 묻자 그는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를 데려가서 그 남자를 죽인 후 시체를 가루로 만들어버리겠다고 요구합니다. 반은 그녀를 숙고하며 바라봅니다. 나중에 몽고와 토모는 이미 무덤을 발견했고 몽고는 냄새로 판단한 결과 공격자가 몇 시간 전에 이곳에 있었다고 보고합니다. 토모는 곧 적들을 만날 생각에 흥분하고 완전히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저택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서퍼라는 남자가 계단을 올라 문으로 향해 노크합니다. 케사르가 있는 방에 들어가 그가 아는 것을 즉시 보고하겠다고 말합니다. 케사르는 창가에서 태평하게 누워있고 어둠에 가려져 있어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서퍼에게 이미 메르켈의 실패를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케사르는 몽고와 토모에게 범인을 빨리 찾으라고 명령합니다. 서퍼는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묻지만 케사르는 그가 움직일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케사르는 자신이 바르칸 왕국으로 향할 것이며 모든 사소한 일은 그에게 맡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서퍼는 알겠다고 대답합니다. 케사르는 바르칸 왕국 왕궁에서 환영을 받습니다. 그는 왕과 그의 병사들이 그를 맞이하기 위해 있는 왕저의 방으로 안내됩니다. 왕은 그에게 그가 부탁한 일을 처리했는지 묻습니다. 케사르는 그가 부탁한 대로 이란 왕국의 최고의 마법사들을 제거했다고 대답합니다. 그는 약속된 대가만을 요구합니다. 왕은 장난기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바르칸 왕국이 악명 높은 용병단을 데려왔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케주르 뒤에 입구가 닫힙니다. 왕은 처음부터 그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케사르는 그 상황에 크게 웃습니다. 왕은 그가 죽음에 너무 가까워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케사르는 너무 자만했고 이제 왕국이 처음부터 그에게 돈을 지불할 수 없을 정도로 파산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인정합니다. 왕은 바르칸 최고의 마법사 30명이 왕좌의 방에서 그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저항할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갑자기 밝은 녹색 빛이 창문에서 비칩니다. 밖에서는 하늘이 녹색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성을 압도하는 거대한 조각상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그 밝은 빛은 왕과 그의 추종자들을 성 안에서 먼지로 소멸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망치려고 하지만 빛이 너무 압도적이어서 전체 캐스팅을 산산조각냅니다. 케사르는 성이 있던 땅에 있습니다. 그의 부하가 그에게 그가 가는 곳마다 성의 흔적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고 보고합니다. 케사르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름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부하는 그가 가고 싶어하는 곳으로 그를 데려가겠다고 제안합니다. 케사르는 그들이 걷기를 원한다며 하늘을 바라보며 아름다운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피는 반에게 케소에게 복수하고 싶다며 함께 가자고 합니다. 제정신이 아닌 것을 보고 반은 그녀를 데려가기를 거부하지만 그녀는 일어난 일 이후에 평화롭게 살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고집합니다. 용병은 그녀를 보호할 의향이 없으며 그녀가 그의 길을 막는다면 그가 직접 그녀를 죽여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호파는 그의 조건에 동의하고 그를 따라 바르칸 왕국으로 갑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이 여행을 계속하는 동안 적의 존재가 나타나 그들을 면밀히 감시합니다. 케이소의 졸개인 몽고와 토모는 반을 사로잡아 그들을 데려온 남자에게 갚을 기회로 보고 그를 지도자에게 바칠 계획을 세웁니다. 몽고는 동의하며 형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겠다고 맹세합니다. 이를 통해 두 형제는 그들을 따라가 반을 섬멸할 기회를 기다리기로 결심합니다. 한편 오펜과 반은 같은 나무를 3번 지나가고 멈춰섭니다. 그들은 분명히 숲에서 길을 잃었고 오펜은 어렸을 때 삼촌 호샤가 해준 신비한 숲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푸른 기사가 있는 산맥은 고대의 악마 짐승의 둥지였고 그 둥지로 들어가는 입구를 모로의 숲이라고 불렀습니다. 일단 숲에 들어가면 결코 탈출할 수 없습니다. 반은 그 이야기가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지만 오파는 그것이 가능하며 수많은 악마 짐승이 모로의 숲에 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바로 그때 그들 앞에 나무가 갑자기 악마 짐승으로 변해 그들을 잡아먹으려고 달려듭니다. 반은 즉시 오판을 붙잡고 몬스터의 공격으로부터 그녀를 구해내며 그녀를 밀어냅니다. 그런 다음 악마에게 강력한 펀치를 날려 단번에 갈기갈기 찢어버립니다. 그런 다음 오판 쪽으로 고개를 돌려 살아남고 싶다면 몸을 잘 숨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악마 짐승이 나타나고 반은 그것과도 싸우기 시작합니다. 밤새도록 그는 더 많은 악마 짐승과 싸워 하나하나 섬멸하고 해가 뜰 때까지 싸웁니다. 모든 몬스터가 패배했는지 확인한 후 그는 오판에게 숨은 곳에서 나와도 된다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만화가 평소보다 더 심하게 소모되고 있다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숲이 그의 만화를 빨아들이는 것 같아. 그러다 환각을 보기 시작하고 숲이 대체 뭔지 궁금해하지. 갑자기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지고 토모가 나타나 공격해와서 깜짝 놀라. 간신히 피하고 남자를 제압하려 하지만 환각 때문에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 태제 용병단의 전쟁 용병 토모는 상대에게 소중한 만화를 낭비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해. 반은 반격하려 하지만 실패해. 약해진 그를 보고 토모는 상대의 힘을 과소평가하며 한심하다고 불러. 반은 분명히 불리해. 토모가 계속 그를 조롱하자 그의 형 몽고가 뒤에서 나타나 반을 기습하고 숲 반대편으로 날려버려. 한편 오페는 몽고에게 기절해서 옆으로 내던져져. 형제들이 나중에 그녀와 어떻게 재미있게 놀지 이야기하는 동안 반은 낮은 만화로 힘들어해. 토모는 원래 그림자 속에서 그들을 관찰하고 추적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그 명령은 약한 부하들에게만 적용되고 그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거부했다고 말해. 몽고는 형의 말에 동의하며 반의 손에 죽은 동료들의 복수를 해야 한다고 덧붙여. 마법사가 또 다른 공격을 위해 뛰어오르지만 상대는 그것을 막을 만큼 빨라. 그러자 몽고가 형을 위해 반격하고 반을 향해 강력한 펀치를 날려 다시 한번 땅에 쓰러뜨려. 이것을 그를 실컷 두들겨줄 기회로 여긴 몽고는 엄청난 속도로 다시 돌진하지만 반은 그를 매복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
남자는 뛰어올라 상대를 공격하려 하지만 토모가 나타나 강력한 발차기를 날려 그를 꼼짝 못하게 만들어 아주 오래전 대륙 전체에 공포를 퍼뜨린 부족이 있었는데 완벽하게 무장한 자들 또는 카타프락스로 알려진 부족이었어. 그들의 조상부터 현재 세대에 이르기까지 이 부족의 모든 구성원은 갑옷의 표식과 주먹의 표식이라는 두 개의 표식을 지니고 있어. 갑옷의 표식을 가진 마법사는 어떤 공격도 막을 수 있고 주먹의 표식을 가진 마법사는 단 한 번의 타격으로 적의 목을 부술 수 있어. 함께 그들은 궁극적인 방어와 공격, 무엇이든 막을 수 있는 방패,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을 수 있는 창을 구현해. 이 치명적인 균형이 카타프락스가 완벽하게 무장한 자들이라는 무시무시한 칭호를 얻게 된 방법이야. 몽고는 갑옷을 입은 남자가 도착하여 멈추라고 명령할 때까지 반을 계속 공격해. 태의 두려운 간부 중 한 명인 토모는 갑옷을 입은 모습으로 반을 실망스럽게 내려다봐. 그는 동료 2명을 쉽게 사로잡았던 남자에게서 더 많은 힘을 기대했어. 그의 몸을 완전히 보호하는 특별한 갑옷에 둘러싸인 토모는 압도적인 힘과 통제력을 발산해. 숲은 계속해서 반의 만화를 고갈시키고 파괴 주먹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그를 한계까지 몰아넣어. 수명을 갉아먹는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이상적이지 않지만 만화가 고갈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 토모에는 화가 나기 시작하고 동생에게 마법사를 끝장내고 머리만 남겨서 곧 캐세르에게 가져다주라고 명령해. 몽고는 형의 말에 동의하지만 캐세르의 이름을 듣자마는 그들이 태찌 용병단의 일원이라는 것을 알아차려. 이에 반은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하며 캐세르에 대해 아는 것을 털어놓으면 살려주겠다고 형제들에게 말해. 반과 같은 약골에게서 그들의 주군의 이름을 듣는 것은 모욕이야. 그래서 토모는 마법사를 향해 돌진하고 그가 지하 세계에서 저주받은 영혼을 소환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 그들이 마지막 기회를 거부했기 때문에 반은 그들을 살려줄 수 있다고 약속할 수 없어. 저주받은 영혼은 아수라의 표식의 세 번째 무기인 네크로 단검으로 변해. 토모는 반에게서 나오는 불길한 기운을 갑자기 느끼고 멈춰서. 그러자 마법사는 그를 향해 뛰어올라 갑옷을 꿰뚫고 그를 놀라게 해. 반은 몽고도 공격하는 데 성공하고 몽고는 고통스러워 비명을 질러. 형제들은 충격을 받아. 방금 죽기 직전이었던 남자가 방금 힘을 되찾았고 그들은 심지어 그가 지니고 있는 표식을 알아낼 수도 없어. 토모는 즉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상대를 과소평가한 것에 대해 사과해. 하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형제들은 그를 파괴하기 위해 거기에 있어. 두 사람은 그를 향해 돌진하고 세 사람은 온 힘을 다해 공격과 주먹을 주고받아. 형제들은 반의 공격에 압도되기 시작해. 마법사는 계속해서 공격하며 그의 속도와 전략으로 형제들을 혼란스럽게 해. 결국 토모는 그를 붙잡는 데 성공하고 동생에게 적을 짓밟으라고 말해. 하지만 그는 동생의 만화가 고갈되고 지금은 땅에 꼼짝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놀라. 바로 그때 토모의 상처에서 저주받은 영혼들이 나타나 그를 꼼짝 못하게 만들어. 반은 그의 무기인 네크로 단검이 만화를 먹는 저주받은 칼날이며 그 칼날의 배인 사람은 저주받은 영혼들이 달라붙어 만화를 개걸스럽게 먹어치울 것이라고 밝혀. 영혼은 배부를 때까지 만화를 끝낼 거야. 그때까지 그들은 멈추지 않을 거야. 토모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저주받은 영혼들에게 자신의 만화를 고갈시키는 것을 멈춰달라고 애원해. 그는 서서히 분해되기 시작하고 영혼에게 서서히 잠식당하며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해. 아침이 오자 토모의 진정한 모습만이 남아있어. 그는 줄곧 만화로 자신을 강화해왔어. 토모는 반에게 소리치며 케주르가 그들에게 부여한 인공 만화를 돌려달라고 외쳐. 흥미로운 것을 들은 반은 그들에게 어차피 더 이상 자신과 싸울 수 없으니 인공 만화에 대해 더 자세히 말해달라고 요구해. 이것은 토모와 그의 형이 카타프락트 부족에 있었을 때의 과거로 되돌아가게 해. 그날 족장은 태세 용병단의 우두머리인 캐소르와 거래를 했는데 캐소르는 나무에 묶여있는 두 허약한 소년을 알아차렸어. 족장은 그들에게 만화를 저장할 능력이 없고 부족의 수치라고 말했어. 그들은 5년 동안 버텼지만 곧 죽을 것이니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어. 하지만 캐소르는 그들을 데려가겠다고 자원했어. 10년 후 두 형제는 두려운 마법사로 변모했어. 캐소르는 그들이 왜 그렇게 많은 인간을 학살하는지 물었어. 토모는 약하고 무력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와 그의 형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떠올랐다고 인정했어. 그들이 주군을 만나지 못했다면 평생 오물처럼 살았을 것이고 그 생각은 그들이 눈앞에서 죽여야 할 만큼 혐오감과 분노로 가득 차게 만들었어. 캐세르는 그들의 살인은 얕고 자기 혐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어. 그러고는 그들에게 자제해야 하고 그런 종류의 자기 파괴는 결코 아름답지 않다고 말했어.
현재 형제들은 다시 한번 반에게 달려들고 그들의 자존심은 그들의 패배를 가리고 있어. 하지만 그들의 반항은 반의 절대적인 정밀한 타격에 의해 종식되고 그는 그들의 시신을 뒤로 한 채 전투를 끝맺어.